이제 들어가서 얘를 켜가지고 이제 수술대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줄을 가지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리가슈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병원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독해 놓고 이오가스를 사용하든 알코올을 사용하든 한번 소독을 해 놓고 이거를 갖다가 켜 놓고 세팅을 해 놓고 있어야 돼요. 수술할 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본 왁스라는 게 있는데, 리가슈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겠지만, 뒤에 있는 본 왁스, 서지셀, 뭐 젤폼 이런 것들은, 좀 뭐, 빈도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어떤 방법이다 정도로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왁스는 반합성 밀랍, 우리가 이제 뭐 밀랍이라고 하면 뭐 밀랍 인형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어쨌든 약간 그런 좀 어떤 고무 비슷한 그런 성분이고 그것과 연화제의 혼합물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돼서 본인이 이제 모양을 이제 가공해서 지혈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태고 뼈의 내강에 눌러 바르거나 출혈 억제를 위하여 뼈의 표면에 사용.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의 종류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중성화 수술 이런 것들은 연부 조직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정형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규모가 크게 있지 않은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정형 수술을 많이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병원들이 다 뭐 슬개골 탈구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서 한 리가쇼에 비해서는 어떤 빈도가 굉장히 이제 적다고 보시면 되고 자 흡수가 불량하고 치유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뭐 감염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공을 해서 소량씩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빚어서 이제 하는 형태이고 자 서지셀은 지혈 보조제로서 붕대처럼 생겼으며 산화된 재생성 셀룰로스로 만들어진다. 국소 출혈 방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출혈 부위나 조직면에 붙여놓고 지혈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녹아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피를 응고시킨다. 요거는 이제 뭐그 그냥 체내에서 이제 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즈 같은 경우는 체내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녹기 때문에 이제 크게 관계가 없는 거죠. 사용이 쉽고 지혈 효과도 좋고 상처에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몸에서 흡수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감염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결국 이제 이물이기 때문에 녹는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즈처럼 된 것도 있고 부직포로 된 것도 있고 소명태도 있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수의뿐만 아니라 인이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그런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원래는 그 어떤 수의학 교재에서 이제 외과 교재에서 이제 좀 많이 참조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젤폼은 서지셀이랑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흡수성 젤라틴 스폰지고 이제 뭐 굉장히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출혈부에 적용을 시켰을 때 젤폼이 부풀어서 상처 부위를 압박을 하게 되고 흡수는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고 마찬가지로 녹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염 위험은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물이 생기면서 유가종을 형성시키기도 하며 감염 부위나 뇌 또는 감염 위험이 높은 부위에는 가급적이면 남겨두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배액으로 넘어가서 그 배액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액을 빼는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수술을 할 때 이제 봉합을 해서 보통 이제 뭐 덮어두겠지만 안에서 이제 삼출물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어떤 염증으로 인한 물질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수술과 관계없이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안에서 그런 삼출물들이 이제 좀 보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밖으로 빼주는 행위를 갖다가 배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처나 수술 봉합 부위 등에서 염증 삼출물 등을 이제 배출하는 행위를 우리가 배액이라고 보는데 그 배액은 꼭 이제 수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안에서 농 같은 게 차거나 이제 심한 염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 뭐 강아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막 고무관 같은 거 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뭐 빼주고 혹시 그런 거 이제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뭐 며칠 동안 이제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이제 어떤 염증 삼출물 같은 것을 외부로 이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처가 처음에 나가지고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수술 직후에 이럴 때는 배액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고 수술 역시 좀 괜찮아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배액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배액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상처가 낫는 그런 이제 징후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제 뭐 그게 이제 배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결국은 공기랑 액체 등을 제거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강을 제거할 수 있다. 사강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죽은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뭐 수술을 할 때든지 그 봉합 같은 것도 되게 이제 꼼꼼히 하고 그런 이유는 사강을 제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강 같은 게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치료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에 있는 뭐 염증 삼출물은 결국은 몸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몸에 고여 있으면 또 다른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사강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사용 목적은 수술 후에 상처의 삼출물을 빼내기 위해, 그리고 체내 어떤 고여있는 삼출물을 빼내기 위해, 그리고 수술 및 시술 후 분비물의 배액과 출혈을 관찰하기 위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출혈이라든지 배액이라든지 나오는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낫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폐쇄된 것에 어떤 체액이 상처 지유를 치환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폐쇄된 상태에서 이런 좀 안 좋은 물질들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안에서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근육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염증 같은 게 일어나면 보통 혐기성 세균 같은 것들이 막 증식해가지고 괴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처를 이제 오픈하는 것들이 좋아요. 그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저랑 공중보건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클로스트리dium이라는 균이 있었죠. 그래서 이 클로스트리dium 균이라는 게 뭐 퍼프린전스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게 이 테탄이라 그래서 파상풍 같은 거 일으키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균들이 혐기적인 세균인데, 이런 세균들이 오히려 이제 외부의 공기랑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안에서 어떤 혐기적으로 그 근육 같은데 아니면 어떤 장기를 괴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혐기성균의 어떤 증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상처를 외부로 이제 오픈을 하는 순간 세균의 감염의 위험은 높아지지만, 어쨌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오픈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닫아뒀다가 이미 안에 들어가 있는 세균이 이제 뭐 혐기적으로 증식해서 괴사는 썩어서 이제 어떤 피부나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상처를 오픈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창상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배액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거는 이 수동배액, 패시브 드레이니지라 그래서 이 펜로즈 드레인으로 대표되는 이 배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배액 방법, 우리가 능동 배액을 뒤에서 배우는데 이거는 뭐 수술 후에 설치하곤 하지만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동 배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처치용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설치하고 하는 그런 배액법이기 때문에 이제 좀 확인이 가능하고, 이거는 중력 및 체강 차이의 압력 등을 이용해서 상처의 삼출물을 제거를 한다. 석션이 없다. 펜로즈 드레인이 대표적이다. 자, 석션이라는 거는 빨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배액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빨대 하나 꽂고서 음료수 같은 거 마실 때 어떻게 해요? 힘을 줘서 볼록 이렇게 빨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압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이거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그 과정이 석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압력이 높아지고 이쪽은 압력이 낮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공기나 물이 확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게 석션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뭐 수술할 때도 볼 수 있지만 이 석션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그 이빨 치료할 때 석션을 볼 수 있어요. 그 강아지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거 할 때 그 기계 자체가 물을 빨아들이는 석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석션이에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배액이 있어서 이 안에 염증 삼출물이 차 있는 상태라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빨대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쭉 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배액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이. 근데 얘는 인위적으로 석션을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이면 위에서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어쨌든 어떤 염증 삼출물도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드레인을 여기다 설치해주면 자동으로 뚝뚝뚝 떨어지겠죠.
아니면은 체강 차이의 압력. 그래서 이제 안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장기라든지 어떤 체부에서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는 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나 체강 사이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상처의 삼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석션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안에가 구멍이 뚫려 있는 고무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해 갖고 그 봉합을 통해서 그냥 고정해 놓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삼출물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삼출물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닦아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요거는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레인의 이름을, 이 드레인은 배액을 드레인이라고 해요. 그 하수 같은 거 물 빼는 걸 드레인, 뭐 드레이니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배수, 배액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물 뺀다는 거예요. 물 뺀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이 드레인의 이름이 이제 펜로즈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펜로즈 배액법.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션이 우리가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수동 배액이라 그래요. 자, 패시브는 뭐 소극적이다, 수동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드레이니지, 배액을 한다. 수동적으로 물을 뺀다. 우리가 어떤 압력을 인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물이 빠질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석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능동배액이라고 합니다. 능동배액. 이제는 능동이라는 게 뭐죠? 액티브. 아주 적극적으로 물을 뺀다는 거죠. 자, 얘는 이제 배액을 해서 어떤 삼출물 같은 거를 빼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채광에서 하는 압력, 중력 같은 걸 이용하고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힘을 주는 건 없는데, 자, 능동배액은 이제 능동적으로 힘을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는 석션을 사용하지 않지만 얘는 석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압을 이용하고 개방성이나 폐쇄성인 석션을 사용한다. 그래서 잭슨 프렛 배액법이 대표적인 이제 능동 배액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원리는 이제 굉장히 간단해요. 이 안쪽에 보면 그레네이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수류탄이라는 뜻이에요. 수류탄. 그래서 수류탄 그다음 이렇게 생긴 애들을 그레네이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떤 체부에다 넣고 그러면은 계속 몸에서 액체가 나오겠죠. 배액이.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펜로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채광의 압력이라든지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얘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압력의 차이를 만드냐면 얘를 그레네이드를 갖다가 이게 그 여러분들 먹는 그 쭈쭈바 같은 거 있죠. 쭈쭈바. 그 쭈쭈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좀 뭐 갈아 만든 배 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딱 눌러 놓으면은 여기서 배액이 나와서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음압이 되죠. 음압.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이 이렇게 되면서 압력이 감소하고 그러면 여기 있던 액체가 자연스럽게 이 안쪽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액체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음압 차이를, 압력 차이를 만들어서, 얘는 중력이라든지 채광의 압력 차이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동 배액이 되는 거고, 얘는 압력 차이를 우리가 꽉 줘가지고 얘를 쭈그러뜨리니까 일부러 인위적으로 압력 차이를 만드니까 이거는 이제 능동 배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애들이 쭉 빨려 들어와서 어디에 쌓이냐?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이 끝난 애들이 이런 주머니 같은 거를 막 한두 개씩 차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동그란 원형으로 그냥 UFO처럼 생긴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을 차고 있는 애들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삼출물이라든지 혈액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질 수 있도록 배액관을 설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날 때쯤에 항상 어떤 수술이 끝날 때는 안에 어떤 삼출물들 같은 것들이 향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인 뭐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배액관을 설치하지 않죠. 근데 어떤 수술이든지 어떤 수술에 따라서 앞으로 삼출물이라든지 혈액의 어떤 출혈 같은 것들이 있겠다 싶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배액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삼출물이 나와서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럼 동물보건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이게 차면은 버리고 다시 음압을 만들어서 끼워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잭슨 프랙 배액법이 이제 대표적인 그 능동 배액법이고, 뭐 저는 그렇게 작은 병원에서 일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써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관리할 때 그냥 이렇게 그 뭐지?
수술이 끝난 애가 이 배액관을 달고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관리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펜로즈 같은 것들이 더 아마 좀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동물보건사의 이제 배액관 관리에서 자, 동물보건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액관 설치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설치하려면은 지금 다 호치케스로 지금 다 돼 있죠. 상처 이제 하고 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삼출물들을 향후에 나오는 것들을 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봉합을 한다든지 수술 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수의사가 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부분은 배액관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고 있는 애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배액관 관리가 안 돼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이 다 차버렸는데 계속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워준다든지 그런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떤 관리를 이제 해줘야 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은 배액관이 피부에 단단하게 봉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배액관이라는 게 덜렁덜렁거리거나 밑으로 질질 끌고 다니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봉합이라든지 이제 부착이 잘 돼 있는지 당연히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자, 배액관이라는 거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배액인데, 상처의 체부가 완전히 이제 어떤 닫힌 상태가 아니고 열려서 밖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언제든지 어떤 감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우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배액관의 출구나 입구라든지 배액관이 있는 이런 부위는 굉장히 깨끗하고 멸균적으로 관리가 이제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드레싱을 이용해서 배액의 입구라든지 아니면 뚜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자, 하루에 2번 정도 관찰하고 능동배액은 양이 많을 때에는 수시로 비워줘야 한다. 이건 이제 외국의 동물보건사 교재를 보니까 뭐 하루에 한 2번 정도 한 번씩 보라고 하는데, 뭐 빈도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액관을 설치하고 초반에는 배액이 많이 되거든요. 만약에 배액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앞으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배액량은 원래 감소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관찰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배액을 할 때 이제 차트 같은 데도 보통 써놓죠. 배액량이 얼마인지 내가 몇 시에 뭐 가령 자정에 한번, 정오에 한번 관찰을 하는데 각각 배액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능동배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이 꽉 차게 되면, 그라나이드가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비워줘야 되고, 자, 상처 부위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 어떤 뭐 경우에 따라서 습윤하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처 부위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세균이 그 물이라든지 축축한 게 있으면은 이제 세균이 살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액을 해놓고 위에 이제 고정하는, 만약에 붕대 같은 걸 해놨는데 붕대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은 거기에 이제 세균이 침투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배액관을 연결한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합병증이나 뭐 심하면은 뭐 심한 뭐 폐혈증 같은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수술 후에 말씀드렸듯이 배액량을 상시 관찰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감소를 하면은 이 배액을 보통 제거를 합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회복 징후가 있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액량 감소해요. 염증 삼출물은 계속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굳이 배액 그걸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몸에서 그냥 배액을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아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제 상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이걸 갖다가 막 할 거나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칼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칼라는 뭐죠? 이거죠. 꽃갈을 적용시켜서 강아지가 이제 배액 부분을 할 거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염증의 징후가 있으면은 어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상처 치유가 되고 나서 이게 악화되거나 염증의 징후가 있으면은 붓거나 빨개지거나 아파하거나 이런 식의 염증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들이 좋고, 자, 그 다음에 감염 억제 등을 위해서 배액 부위를
클로렉시딘 같은 것으로 소독을 한다. 자, 이건 뭐 백 자체가 있는 부위보다는 이제 근처 부위죠. 그래서 뭐 클로렉시딘이든 아니면은 뭐 포비돈이든 어쨌든 어느 정도의 어떤 좀 소독 효과가 있는 소독제를 좀 발라서 근처에 있는 세균들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들을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창상. 자, 창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액이라든지 앞에서 배운 뭐 지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창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사실 은근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창상이라는 거는 창에 찔린 게 창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 타격에 의해서 오는 상처를 다 창상이라고 보통 부르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처를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물리적인 타격에 의해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겉에는 이제 멀쩡한데 속에는 막 뇌출혈이 일어난다든지 강아지가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창상의 범주가 아니고 외적으로 어떤 피부로부터 해서 안쪽까지 어떤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창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창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병원에서 되게 흔하게 보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상이라고 합니다. 교상. 자, 교상은 물리거나 핥혀서 발생된 걸 교상이라고 해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론 우리가 제어를 잘 하지만 싸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어디에 물리는 경우도 있죠.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물리거나 핥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야생동물 등에 의해서.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교상이라든지 싸워서 생기는 이제 상처가 꽤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양이끼리 이제 집에 있는 고양이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빈도가 흔하지 않지만 외국은 고양이도 아웃도어로 키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밖에 나가서 고양이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싸우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싸우면 얘네들끼리 무슨 전염병 같은 거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F5V라고 우리나라 이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양이끼리 서로 이제 싸워서 감염되는 경우도 많아서 어쨌든 서로 이제 싸우거나 물리거나 해서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은 누구한테 물렸어요. 뭐 이래갖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또 축주끼리도 보호자들끼리도 어떤 법적인 이제 문제 같은 게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이제 창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거는 보통 이제 어떤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그래서 교통사고에 의한 어떤 그걸 우리가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그런 외적인 물리력에 의한 상처를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낙상 같은 게 생기면은 마찬가지로 좀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창상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부딪히게 되면은 그 사실 내부 장기만 손상되는 경우도 많지만 강아지가 이제 사람과 다르게 크게 작다 보니까 바퀴에 쓸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뭐 껍질 같은 게 확 벗겨진다든지 그런 굉장히 심한 이제 창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창상이란 외상 등에 의해 신체의 피부 조직의 통합성이 파괴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상이란 정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뇌출혈만 있다든지 내부만 다치면 이거를 우리가 창상이라고 보통 하지는 않고 피부로부터 안쪽으로 어떤 큰 손상이 있을 때를 보통 창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이제 운드라고 합니다. 운드는 영어로 상처라는 뜻이에요. 상처.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상처가 생기는 거죠. 외부의 자국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수술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인 창상을 내는 거죠. 그죠? 자, 수술 같은 경우는 또 일반적인 창상이랑은 좀 다른 것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창상은 어때요? 강아지한테 물리거나 바퀴에 쓸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기는 창상이란 말이에요. 자, 창상이 생기면 피부가 뚫리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세균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미생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사실은 피부인데 피부의 통합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 도구 같은 거 막 준비하면서 받겠지만 수술은 어떻죠? 수술은 전부 멸균된 것만 사용해요. 상처가 나기는 나지만 세균 같은 것에 감염될 확률은 일반적인 창상에 비해서는 대단히 낮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세균 감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균 같은 게 감염된 상태의 어떤 창상인 것과 그렇지 않은 창상인 거는 조금 대응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창상이지만 수술은 나중에 봉합도 깨끗하게 하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쉽고 합병증 같은 게 생길 확률도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고, 자, 모든 국소 상처에 대한 치료는 괴사 조직의 제거, 감염 또는 염증 조절, 수분 균형 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자, 창상 같은 게 있을 때는 괴사 조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물렸다든지 아니면은 그 바퀴에 치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종의 그 괴사 조직 같은 게 어떻게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부위를 이제 잘라야 되는 거죠. 잘라내고 상처 부위를 이제 깨끗하게 하고 나서 봉합을 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오픈을 해둔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감염이라든지 염증 같은 것들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수분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창상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병원의 입장에서는 뭐 차에 치이거나 물리거나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지만, 자, 어쨌든 원인에 따라 요거는 이제 사람의 예입니다. 그 우리가 막 범죄 사건 같은 거 보면 뭐 자상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창상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칼에 찔러 죽였는데 뭐 무슨 자상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절개가 된 절개상, 찰과상은 많이 들어봤죠. 마찰에 의해서 문질러져서 생기는 상처가 찰과상. 자, 타박상은 뭐죠? 타박, 몽둥이에 맞든지 어디에 맞든지 생기는 타박상. 그 다음 칼에 찔려서 생기는 자상, 그리고 베어서 생기는 똑같이 이름이 창상이에요. 그 다음 찢어서 생기는 열상, 그 다음 총 같은 것에 관통되어 생기는 관통상, 찍혀서 생기는 할창.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창상의 종류가, 할창이 맞나 모르겠네. 할상? 할창?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서 이제 가지고 온 자료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깊이에 따라서 뭐 표피, 진피, 피하, 근막, 근육, 표재성이나 신부성으로 나누는데, 자, 이거는 뭐 여러분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 칼 가지고 여러분 사과를 깎는다든지 뭘 하다가 손을 뱉다고 쳐봐요. 그러면 겉에만 살짝 베이고 사실은 피도 안 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위에 표피만 살짝 긁힌 거예요. 근데 심하게 확 베이는 경우가 있죠. 심하면 뭐 뼈가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 심하게 그렇게 되면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과 깎다 그러진 않겠지만 사과 같은 게 난다고 치면, 그래서 피부가 사실은 이제 맨 위에 표피, 그 다음에 진피,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피하가 있고 그 밑에까지 가면은 이제 근육이 있고 그거를 싸고 있는 얇은 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막을 빼고 표피, 진피, 피하, 근육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상처라는 게 표피까지만 갈 수도 있지만 근육까지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근육까지 손상이 될수록 더 위험하고 치료하기가 힘든 상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깊이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상처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이제 창상이 이제 치유가 되면은 이 상상의 어떤 치유가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어디에 뱉다 그러면 치유가 보통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은 된 부분이 어때요? 살짝 붙으면서 처음에 이제 피가 나다가 그 다음에는 혈소판의 작용으로 피가 안 나죠. 그러다가 살짝 붓고 나중에 살짝 오돌토돌하게 올라왔다가 상처가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창상은 물론 창상이 너무 심해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사망하겠지만 창상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피부라는 조직은 손상이 있으면은
우리 몸에 손상이 있으면 회복이 안 되는 조직도 있어요. 하지만 피부 조직은 손상이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안 됐으면 여러분 손이든 발이든 막 긁히고 뭐 까지고 이런 상처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어쨌든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피부는 회복이 돼요. 재생이 되고. 자, 근데 여러분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될 때도 흉터를 남기는 경우도 있죠. 그죠? 흉터를 안 남기고 손 살짝 뺀 거는 흉터 남겨요? 안 남기죠. 근데 아주 심하게 긁혔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심하게 까졌다든지 넘어져 갖고 뭐 깨졌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어때요? 흉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치유가 되면서 어떤 흉터를 만드냐, 이걸 뭐 반흔을 만드냐, 그 다음에 치유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면서 뭐 1차 유압, 2차 유압, 3차 유압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인텐션, 세컨더리 인텐션 뭐 그냥 다양하게 있고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그래서 1차 유압 같은 경우는 결손에 가장자리가 붙어 있고 깨끗한 외과적인 절개나 종이 등의 베인 상처같이 조직차, 베인 상처는 어때요? 이게 그냥 붙어있던 게 떨어졌을 뿐이지 조직이 어디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직 손상 자체는 이제 적죠. 그래서 육아 조직 같은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조직을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짜 최소한의 어떤 그 반응만 남기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흔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죠? 이제 살짝 베인 것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어떤 외과적인 절개라고 할지라도 수술 자국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남죠. 이제 어쨌든 이제 다른 경우에 비해서는 반응이라든지 육아 조직 같은 것이 형성되는 것이 현저히 적다고 보시면 되고, 자, 2차 유압 같은 경우는 결손의 가장자리가 이제 떨어져 있대요. 1차 유압에 비해서 어떤 상처가 크고 심한 열상과 같은 조직 손상을 포함한, 자, 조직 손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1차 유압 같은 경우는 그냥 떨어지기만 했는데 여기는 얼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긁히든 찍히든 아니면 밀렸든 아니면 괴사가 돼서 잘라버렸든. 그래서 1차 유압보다 당연히 그러면은 염증 반응이 크겠죠. 왜냐하면은 피부만 갈라져 있는 상태면 만약에 봉합을 한다 그러면 피부만 닫아놓으면 되는데 그럼 피부가 보호 역할을 해주잖아요. 피부 조직이 없는 상태면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염증 반응이 크거나 1차 유압 부위가 감염되어 염증이 재발하여 상처가 개방되면 2차 유압으로 이제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상처의 개방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상처를 개방시키고 2차 유압으로 치유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감염되면은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고, 3차 유압은 피하 지방층과 피부층을 갖다가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서 삼출물 제거를 위해 의도적으로 개방해 놓은 경우 3차 유압으로 치유가 된다. 치유 기간이 또 지연되고 두 층이 육아 조직이 형성되어 봉합되기 때문에 상처의 경계면이 1, 2차 유압보다 깊고 넓은 반응을 남긴다. 그래서 1차 유압이 이제 가장 어떤 치료에 있어서 가장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자, 창상이 이제 치유가 되는데 이 치유되는 거는 그 사람마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가령